자, 중국 부동산 2위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결국 최종 디폴트에 빠지게 됐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헝다 위기설은 사실 작년부터 나오긴 했었는데 그동안 자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은 고금리 채권을 발행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버텨왔었죠.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런 정책을 전면에 내걸면서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했었는데 결국 최종 부도 상황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헝다그룹이 다른 업체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부채가 과도하게 많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 6월 기준으로 보면 부채가 350조나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함께 헝다그룹 사태를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우 특파원, 우선 오늘 나온 소식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은 채권자들을 인용해서 헝다가 뉴욕 시간 6일까지 두 건의 달러 채권 이자 8,249만 달러, 약 97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헝다의 계열사인 징청은 원래 지급 예정이었던 지난달 6일에 이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고요. 30일의 유예기간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유예기간까지 끝나서 이제 공식 디폴트가 된 겁니다. 헝다는 어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리스크 해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헝다가 발행한 여객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 채무를 채권자들과 협상해서 조정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광둥성 국유기업 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총 7명의 위원 중에 5명이 공무원들이었고요, 사실상. 또 광둥성 정부가 앞서서 헝다그룹의 부채 조정을 담당하는 실무팀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헝다의 중국액 채무는 만기 연장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영향권 밖에 있는 달러 채권자들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수 있고요. 앞으로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디폴트 이후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빚잔치가 벌어지는 건가요? 네, 공식 디폴트에 빠지면 채권자들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헝다의 파산이나 구조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상으로는 말은 구조조정인데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합니다. 숨겨진 채무가 너무 많아서 존속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파산이고요. 이건 채권자나 협력업체들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은 자산을 모두 경매하고 모든 채권자, 신청한 채권들에게 분배하는 이른바 빚잔치가 벌어지는 거고요. 법정 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채무 조정, 만기 연장 이런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헝다그룹이 금요일 밤에 디폴트 가능성을 기습으로 공시하기도 했었죠. 네, 헝다는 지난 3일 밤, 금요일 밤이죠. 2억 6천만 달러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부터 채무 보증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거를 상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홍콩 거래소에 공시를 했습니다. 회사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헝다가 보증해서 홍콩의 G샹이라는 업체가 발행한 달러 채권으로 어깨는 보고 있습니다. G샹은 지난 10월에 만기가 도래한 같은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헝다가 채권자들과 협의해서 상환을 3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연장행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이고요. 헝다의 본사가 있는 광둥성 정부는 공시 직후에 쉬자인 현 헝다 회장을 소환해서 면담을 하고 실무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실무팀은 내부적으로는 경영 정상화와 숨겨진 채무 확인 작업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중국 내 채권자들에게 채무 상환 유예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헝다가 공식 디폴트를 내게 되더라도 중국 경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결국 당국이 헝다가 실제로 디폴트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고요. 인민은행은 헝다 위기의 주요 원인은 스스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확장을 추구한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헝다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도 헝다의 채무 중에서 금융권 부채가 3분의 1가량에 그치고 구조적으로도 분산돼 있어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이 무너져도 이게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었는데 일단 헝다그룹 하나만 놓고 본다면 영향이 어떤가요?
지난 6월 말 기준 헝다의 총부채는 1조 9,700억 위안, 약 365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이라고 하네요. 또 이 중에서 역외에서 발행한 달러 채권 규모는 192억 달러, 약 22조 7천 원가량입니다. 자산도 2조 3,700억 위안 보유하고 있지만 숨겨진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러난 부채 가운데서는 금융권 대출이나 회사채 같은 이자 부담 채무가 총 5,700억 위안이고요. 나머지 1조 3천억 위안의 부채 중에선 협력사의 미지급한 대금이 9,500억 위안에 달합니다. 헝다그룹의 하청을 받는 건설업체나 건축자재, 설비 같은 걸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8,000개를 넘고요. 이 협력사들의 400만 명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또 중국 전역의 280개 도시에서 1,300여 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헝다 한 기업의 디폴트만으로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부동산 산업은 철강, 시멘트, 엔지니어링 같은 직접 연관 산업은 물론이고요. 가구, 인테리어, 가전제품 이런 수많은 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중국 전체 GDP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달한다고 하고요.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정책의 완화가 없다면 내년에 주택 판매와 신규 착공이 각각 20%씩 하락하고 관련 투자가 10% 이상 감소해서 경제 경착륙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나섰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어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MF는 지난 10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8.1%, 내년 5.6%로 기존보다 0.1%포인트씩 낮췄습니다. 기존보다 0.1%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또 JP 모간은 지난 8월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번이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올해 전망을 7.9%에서 7.8%로 내렸고요. 또 내년 전망은 5.2%에서 4.2%로 크게 내렸습니다. JP모간은 부동산 시장 위축 외에도 중국의 코로나19 제로 정책이 내년에 더욱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다른 IB들도 최근에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한국처럼 그렇게 강했었나요? 어떤 규제들이 좀 있었죠?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차입이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될 것으로 보고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또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수단이 아니라는 메시지도 계속 내놨습니다. 올해 초부터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전체 대출의 40% 이내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0%를 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을 회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부채 비율이 높은 부동산 업체들의 대출을 만기 연장을 금지하고 또 총액도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3대 레드라인을 도입한 건데요. 그 직후부터 부동산 업체들의 유동성위기가 급부상했습니다. 화양년, 신리, 푸리 같은 중국 부동산협회 시공능력 평가 기준 100위 이내의 중견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잇따라 디폴트를 냈습니다. 이어서 지난 5일에는 14위인 양광도 1억 7,800만 달러 채권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고금리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는 달러 표시 부실 채권 총액 1,390억 달러, 약 165조 원 가운데 46%가 640억 달러어치가 중국 부동산 업체들 채권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채권의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부실 채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의미죠. 헝다그룹의 부실 채권이 140억 달러로 전 세계 부실 채권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유동성 위기 소식이 나온 자자오예, 융창, 화양년 이런 기업들도 부실 채권이 많았고요.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긴 합니다. 중국의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11월 신규 부동산 판매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5%나 감소했습니다. 7월 이후에 5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주택 가격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규제 완화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네,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실제로 그런 실무적 조치가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커다란 정책 기조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일부터 사흘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공작은 업무고요. 내년에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작년보다 일주일 당겨서 열립니다. 그만큼 경제 안정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어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주택시장이 주택 구매자의 합리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지난 7월에 이어서 또 0.5%포인트 내리기도 했고요. 또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올해 3조 6,500억 위안에서 내년에 4조 위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이 이미 침체기로 들어가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경영이 위축된 상태여서 이런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화랑으로 이끌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 헝다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강현우 특파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였습니다.